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 2차 시, 3차 시는 다 야수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차 시 또한 이 야수파 나머지 화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차 시 수업에서는 이 조르조 루어하고 라울 디피, 그 다음에 알베르 마르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르조 루오입니다.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현대의 성화 화가고요. 이 사람도 이런 강렬한 색채와 투박하면서도 거친 선으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에 절절한 이런 신앙 고백이 넘쳐 흐릅니다. 두 번째 세계대전을 치른 후 프랑스 사회에는 이런 세속주의와 무신론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당시 예술계는 이런 미적 아름다움과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야수주의의 이런 화가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화가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전쟁을 겪었던 화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르조 루어는 이런 그 중후한 마티르와 자유롭고 힘찬 선의 올림을 사용한 20세기 유일한 종교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1890년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간 그는 이 귀스타브 모로를 만나게 됩니다. 모로가 1898년에 세상을 떠나고 루어에게 스승의 죽음은 정신적인 공황을 일으키며 그 충격을 이겨낸 루어는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화에 대한 종교화가이지만 이렇게 종교에 관계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그 옛날에 했던 그 르네상스 시대나 이 중세 시대 그림은 아니고요. 좀 약간 현대적인 풍에서 볼 수 있는 20세기에 나타나는 이 종교화가의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루어는 14세 때 글라스 그림을 그리는 공방에 견습공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세 스테인드 글라스의 복원 수법을 배웠으나 화가를 지망해서 4년 후에 미술학교에 입학하고 이런 야수주의, 이런 스승인 모로의 지우를 얻는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로의 화풍을 따랐으나 스스로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검고 굵은 선을 즐겨 썼고요. 그것이 색채와 어울려서 종교적인 이런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소재는 거의 모두가 법관, 창녀, 어릿광대, 기독교인 이런 인물과 도시의 뒷골목 풍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이런 마티스와 피카소를 뛰어넘는 당대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았던 조르조 루오는 야수파, 입체주의, 표현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고집해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화풍을 이루어낸 프랑스의 화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많은 전시를 통해서 프랑스에서는 물론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일본에서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20세기 현대 미술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조르조 루어는 10살 때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14세에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견습공 생활을 시작해서 여기에 이런 색채와 빛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라는 작품에서는 그때부터 발현된 그의 남다른 색채 감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어의 미술은 성서적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그렸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과 표정, 그리고 삶이 하나 색채의 하모니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크리스마스에 어울릴 듯한 도시 풍경, 성서 속에 등장하는 풍경, 가을 야경, 성서적 주제를 일상적으로 묘사했고요. 신성의 세계와 인간이 살아가는 세속의 세계를 융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마 이 루어는 아마 그 스테인드 글라스 이 교회에 이런 겸수공을 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도 이런 것들에 시도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자아상을 비롯해서 흑인, 고개사 등 그가 작품 속으로 불려온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루어의 인물화의 주인공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루어는 스스로를 소박한 장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서민 출신임을 강조하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 인물화 속 인물들은 어두운 색채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따뜻한 연민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론 웃고 있는 얼굴들의 입꼬리나 눈꼬리에서 내면의 그런 외로움과 슬픔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눈, 코, 입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얼굴도 많은데요. 그거는 그 얼굴 속에 펼쳐진 그런 삶의 표정과 색이 말로는 할 수 없는 것까지 표현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같고 때로는 색깔만 다른 이런 똑같은 작품들을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네의 모습같이 시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그렸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루어가 1936년 완성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묶인 예수와 그를 애도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차지게 묘사, 나타나기 위해서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런 교조적인 성화, 권위적인 성상보다는 인간의 고통과 멍해를 함께 아파하는 연민을 품은 예수의 모습을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뜻하면서도 엄숙한 이런 색채와 선을 활용해서 예수의 이런 희생적인 무게는 물론 지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번뇌의 무게까지 담아냈다고 합니다. 루어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따뜻하고 다양한 색채의 하모니를 통해서 표현하라고 했던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도 이런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수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보색대예요. 노랑, 파랑, 빨강 이런 원색적이고 이런 보색 대비에 관계된 것들이 여기 십자가의 그리스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들이 미워하는 정쟁입니다. 어머니의 그 무릎 위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아이는 엄마의 무릎이 마치 기도단인 것처럼 그 무릎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슴 앞에 들린 그의 두 손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머니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고 그의 손은 아이의 허리께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가 만든 공간을 원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루 엄마란 공간, 온전한 사랑의 셈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이의 몸에는 환한 빛이 들어져 있죠. 마치 아이 속에 있는 어둠을 어머니가 다 빨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존재를 연결하고 있는 어머니의 손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런 것들에 그
좋은 점을 나쁜 것들을 엄마가 다 흡수하려고 하는 이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에 이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의 그림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다 하얗죠. 이거는 루어의 대표작 미제레레입니다. 미래의 제재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작품의 완벽한 이해와 은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들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이런 표정들의 작품의 이 와중에서도 이 색감들은 굉장히 원색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욕당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렇게 상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저글링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코를 맞댄 사람들입니다. 예, 다음은 라울 디피입니다. 라울 디피는 프랑스의 화가고 인상파, 야수파, 입차주의에 경도되었으나 이후 밝고 장식적인 색채와 스케치하듯 빠르게 그은 선들을 이루어진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회화뿐만 아니라 이 책의 사파, 직물 디자인, 실내 장식 이런 것들도 잘하셔 작업으로도 이 작품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삶의 어두운 측면 대신 밝고 화사한 색채로 빛과 색의 축제라는 정열적으로 표현하기 원했던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추한 것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라울 드페도 이 마티스의 마티스하고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또 이 조르조 브라케하고 여행을 하면서 세잔의 작품을 탐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폴라레라와 20년 동안 직물 디자인 작업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장식품 아르데코 양식을 발전을 시켰고요. 1937년에는 그 프레스코와 벽화를 이렇게 출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울 디피의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강렬한 색채와 두꺼운 검은 윤곽선들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회화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검은 선들이 그림들을 보면. 그리고 색감들을 보면 대담한 색채와 급하게 그린 표현적인 인물의 묘사에서 그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분방한 선들, 명쾌한 색채성, 그리고 합성한 장식적 양식 이런 것들이 라울 디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인상파, 야수파, 입체주의에 경도되었지만 이후에 밝고 장식적인 색채와 스케치하듯 빠르게 그은 선들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이런 독특한 이런 회화 기법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쵸? 약간 이런 색감들을 위해 약간 스케치한 것처럼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그리는 것들의 이 표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선두로 이렇게 다 했죠. 1905년 이 살롱 쟁댕팡당에서 앙리 마티스 사치와 평온과 쾌락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고 뒤피는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마티스 작품의 눈부신 색채와 강한 감정적인 울림이 이 디피로 하여금
야수파 양식을 추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P는 세잔의 매력에 빠져드는 1909년 이전까지는 야수파 작품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 일평생 순수한 색채와 간결한 기술, 빠른 분놀림을 고집했던 DP는 이 당시 한결 부드럽고 미묘한 접근법을 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라울 디피는 마티스처럼 야수파 중에 한 사람으로 프랑스 화가이자 디자이너고요. 그의 아버지는 작은 금속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휴일에는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예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제는 사남오녀, 구남매에서 장남인 그는 궁핍했던 가족을 위해서 중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가난하지만 음악을 즐기는 우아한 분위기를 지닌 사람들로 디피가 화가를 지원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고 그의 동생들도 음악가로 한 사람으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17살에 커피 수입 상사에 취직했다가 18살에 화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시립미술관 야간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병역을 마친 1900년대에 장학금을 받아서 파리의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보나르 문화에서 미술 공부를 하였고요. 아카데믹한 수채화를 배웠고 처음에는 인사파풍의 그림을 그리다가 마티스의 자극을 받아서 이런 야수파 운동에 가담하면서 이렇게 강한 성과 선명한 색채로 대담하고 단순화된 이런 표현을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에는 이런 어린 시절 환경 탓인지 유난히 이런 배와 항구 그림이 많지만 특별하게 음악을 화면에 옮긴 듯한 그림이 있습니다. 악보가 있는 그림도 있고요. 또 인상파와 야수파, 입체주의에 경도되었지만 나중에 독특한 기법을 발전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해화뿐만 아니라 책의 사파, 직물 디자인, 실내 장식 작업으로도 잘 알려진 화가로 유명합니다. 이거는 창이 열린 시내입니다. 이 그림은 1928년에 그렸고요. 라울 디피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그의 그림에는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온갖 종류의 무거움, 책임, 사명, 굴레 등을 먼지처럼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즐겁다. 밝고 화사한 색으로 쉬운 감성을 거침없이 그렸다는 거죠. 빛과 색의 축제와 같은 캠퍼스 어디에선가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간 예술인 음악을 공간 예술인 미술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창이 열린 시내라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도비우 경마장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색감들은 이런 거지만 이 검은 선으로 스케치하듯 이런 그 검은 라인으로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울 디피의 그림들은 색감들이 굉장히 환상적이고 예쁜 반면 이런 그 선으로 이런 그 가볍게 이런 스케치하듯 이런 검은 선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에 대한 그림들도 많이 있고요. 악기에 대한 거, 음악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가의 작업실 그래가지고 작업실 안에서 지금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그 색감들은 굉장히 예쁘고 지금 한데 스케치하듯 이런 그 테두리로 이런 것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피는 이렇게 밝은 색채와 얇고 넓은 채색, 패턴화된 표면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독특한 회화 기법을 발전해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디피 작품의 성격 때문에 20세기 가장
청량하고 평탄한 예술가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작업실은 DP가 몇 차례 묘사한 주제이자 당대 예술가들의 간습적인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업실의 그림들은 대부분의 화가들이 간습적인 절차의 하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실내 전경과는 대치되는 이런 창문 밖의 풍경도 보이는 또 하나의 전경을 그려 놓았다는 것이죠. 이게 창문 밖인데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 이런 창문 밖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또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틀 앞에는 몸을 꿈틀거리는 이런 빨간 지붕, 건물들, 창문 밖 풍경은 마치 그의 작업실을 침범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DP가 입체주의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격 방식, 구성인 원근법의 규칙을 조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환영의 전복이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선 중심의 드로잉에는 느껴지는 밝은 색채와 장식적인 특징이 이 DP의 작품들을 높은 미학적인 호소력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P는 이런 중요한 사파가이자 직물 디자이너, 장식가로 활동한 화가입니다. 지금 이것들도 보면 그림에 그래서 이런 그 테두리, 단순하면서도 색감들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렇게 이런 굵은 선도로 테두리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부글근 바이올린이죠. 우리 아까 봤죠? 좀 확대시켜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갈매리가 있는 요트 경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감들은 굉장히 밝고 환한데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알베르 마르케입니다. 이 알베르 마르케는 이 프랑스의 화가고요. 보르도에서 출생했고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마티스와 함께 에꼴드 보자르의 기스타브 모로의 화실에서 배워서 포비즘으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점차 색채의 조화를 중시하는 온화한 화풍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과 빛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지녔고요. 강과 바다, 항구와 범선이 있는 풍경은 그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마티스와 교류해서 야수파 화풍을 그렸고요. 여기에는 이 장 바티스 까메오 코로와 외젠 블랑, 클리드 모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온화한 화풍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라울 디피와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것들이 다 교류해서 이 알베르 마르케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베르 마르케는 프랑스의 화가라고 얘기했죠. 초기 작품은 이렇게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의 대비와 이게 초기 작품입니다. 처음에 초기 작품은 첫 번째 이런 밤의 빛과 대조입니다. 그래서 강렬한 색채의 대비와 대담한 묘사로 야수주의의 성향을 보였지만 점차 색채의 조화를 중시하는 온화한 화풍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적으로는 이렇게 원시적인 그림의 원색적인 거였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온화한 색감들의 아주 예쁘죠. 편안하고 이런 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과 빛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지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 항구와 범선이 있는 풍경은 그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그 항구와 범선, 강과 바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작품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시, 2차 시, 3차 시 이 야수파의 화가들이나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죠.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제고요. 과제방에 그냥 올려주면 됩니다.
이 알베르 마르케처럼 이런 그림들의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이나 음, 아니면 이 알베르 마르케 이런 그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음, 지금 이 과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적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지금 이겁니다.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한번 1차시, 2차시, 3차시 한 것 중에서 한번 골라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한 작품이라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만의 작품의 제목을 한번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열기, 자세히 보기, 작가의 마음 헤아리기,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여기서 간단하게 요것들을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거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이 야수파 수업한 이 화가들 중에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 골라보고요. 뭐 표현해도 좋고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아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여기다가 답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를 내가 이 야수파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 뭘까?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느꼈고 뭐가 생각이 났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